자, 이번에는요, 세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번 다뤘는데요. 어제도 정부와 여당 대선 후보가 좀 다른 목소리를 냈죠. 뭐, 언론에서는 이것도 충돌이다, 뭐 이렇게 묘사하긴 하는데 일단 뭐 이견입니다. 다른 의견이요. 자, 기사 보겠습니다. 김부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뭐 그렇다면 직권후라도 시행하면 되죠, 뭐 이런 거예요. 부동산 정책 놓고 정부하고 대선 후보가 다른 얘기를 했다. 여기 보면 김부겸, 집한 사람들 피해본다. 반대를 분명히 했다. 그러자 이재명, 시행은 다음 정부가 하면 된다. 돌파 의지. 그러니까 현 정부 임기 내에 못하면 집권 이후에 그다음에 하면 됩니다. 문제될 거 없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워킹 그룹 만들어 절충점 모색한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의총이 열리거든요. 민주당 의원총회. 여기서 아마 이 사안이 논의가 될 텐데 여러 가지 의견들 혹시 뭐 충돌도 있지 않을까. 좀 뭐 전망은 그렇습니다만 결과를 좀 봐야 되긴 합니다. 자, 그럼요. 김부겸 국무총리,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이와 관련된 얘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너무 이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 일반 가게가 갖는 피해가 너무 크다. 이런 것들은 줄여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양도세 중과 부분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도입 시에 우리가 한 1년간 예외 기간을 줬거든요. 그럴 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전혀 동의를 하지 않은 분들이 여유 공간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매물을 내놓을 거다. 그건 저희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러면 그때 정부를 믿고 이 주택을 처분한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부 정책의 신뢰가 떨어져서 정부로서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들은 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현 정부 입장에서는 그 원칙이 훼손된다, 또 일관성에 좀 이렇게 금이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건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또 제도 개선을 좀 요청도 드리고 또 입법도 저희가 시도하지만 굳이 이제 서로 동의가 안 되면 몇 달 후이기 때문에 선거 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된 만평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면 인물이 뭐 교차에 서 있죠? 여기 보면 부겸이라고 써 있어요, 인물은.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뒷감당은 어쩔 셈이냐? 그리고 여기 보면 정책 신뢰인데 고장이 난 것 같아요. 뭐가 막 튀어나왔어요, 막 전선이 지금. 그리고 뒤에 보면 양도세, 부유세 다 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러자 어떤 분들이 등을 보이면서 앞으로 걸어가요. 명, 그리고 민주당 이렇게 돼 있는데 한시적이니까 뭐 괜찮지. 여기다 하나 추가를 하면은 뭐 선거 끝나고 집권 뒤에 하면 되지.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께 질문 드릴게요. 오늘 민주당 의총이 열리죠. 그래서 이 사안이 지금 이 양도세 관련된 부분이 논의될 예정이죠. 어떤 결론이 좀 나올까요? 오늘 3시에 이제 저희가 양도세와 관련된 것들을 포함해서 논의를 할 예정인데요. 예. 아무래도 장시간 토론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양쪽의 논리가 사실은 다 어떻게 보면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미리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았는데 그러면 정부를 믿고 판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는 그렇죠. 말이냐. 그분들은 약간 상대적으로 좀 억울할 수 있어요. 네, 실제 저도 그런 문자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그리고 또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실수요자에게 돌아가게 하고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었는데 예. 1년 전부터 그런 어떤 계획한 것에 따라서 실제 정책을 시행해 봤는데 시장에 나온 매물 자체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정책에 수립을 했을 때 세운 어떤 목표 자체가 달성되기가 어렵고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 어떤 매물이 나오게 하려면 좀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를 완화해줘서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좀 팔고 나갈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정책을 어떤 수립했던 시점 1년 전, 1년 반 전에
그 정책 평가를 다시 해서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 좀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한시적 유예를 하자라는 주장의 논리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의총에서 예. 어떤 결론을 한 번에 내리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의견을 모으는 정도 의미가 될까요? 네, 그러면? 그래서 의견을 모아가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지금 신문 보도 보니까 워킹그룹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예.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이 좀 모여가지고 이것을 좀 풀어나가는 그런 어떤 합의체, 그런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남국 의원께서 오늘 의총 참석하실 거잖아요. 네, 저도 그럼 끝까지 거기서 참석할 생각입니다. 양도세 중과유예 필요하다는 말씀을 혹시 하실 예정인가요? 저는 지금 거의 5년 전부터 매번 포털에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 날마다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 저도 지금 2년 만기가 돼서 집을 살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 상황을 저도 나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한시적 유예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내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1년 뭐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필요하다 지금. 예, 아마 지금 집 사려고 계속 눈치 보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실 텐데 저도 집 사려고 하고 있는 그 단지 보고 있는데 매물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남국 그래서 의원께서 실수요사시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다 지금 그 말씀이시네요. 자, 이종근 평론가. 네네. 그런데요, 뭐 이 내용은 떠나서 아까 영상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요 양도세 분량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아니 뭐 지금 어렵다면 어차피 시차는 뭐 대선까지 몇 달인데 집권 뒤에 하면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지금 얘기가 뭐 반대가 있더라도.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다른 정책들 지금 정부와 충돌하는 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아니 뭐 충돌 소용없어요. 대선에서 이겨서 집권한 다음에 그냥 하면 되죠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럼 다른 정책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보면 좀 무리인가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예. 집권 후에 하겠다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대권 후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권 후보가 나는 집권하면 무엇을 하겠다. 이게 두 글자로 공약이거든요. 그렇죠. 가만히 듣고 보면 또 그러네요. 그렇죠. 그게. 후보가 공약을 내는 건 당연히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실현을 합니까? 예. 당연히 집권 후에 하겠다는 게 공약입니다. 예. 그게 원내 원칙인데 예. 그거를 지금 이재명 후보는 거꾸로 지금 내가 집권 여당의 후보니까 지금 당장 3개월도 안 남았지만 다 시행할 거야.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야 되고 국회의원들은 다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반대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제가 집권하면 다 할 겁니다. 이겁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원래는 공약이니까 당연히 내 집권한 후에 모든 꿈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즉 이걸 관찰할 의지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 관찰할 의지가 있다면 좀 더 이 면밀하게 설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합시다라고. 그렇죠. 김부겸 총리를 설득을 하고 만나서라도 설득을 하고 청와대라도 가서 예. 네, 이거는 꼭 들어주세요 하고 살아있는 권력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의지가 아니고 지금 현 정부와 차별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는 없으니까 특히나 제일 잘못됐다는 부동산 정책을 갖고 이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아니 뭐 이렇게 안 들어주면 뭐 다음 집권 후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어떤 논리를 갖고 있다. 즉 이 의지라기보단 이걸 꼭 그러니까 이번 권력 하에서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예. 확실하게 이번 권력과 나는 다르다. 어떻게 해서든 나는 다른 거를 내놓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아유 이게 뭐 상당한 해석이 필요한데요. 지금 뭐 아무튼 뭐 진짜 그런 의미로 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종근 평론가 해석은 그렇습니다. 지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집값 들쑤셔놓고 땜빌 처방이다. 정치에 밀린 정책, 블랙홀 빠진 시장. 아유 뭐가 땜질, 블랙홀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가지 세금 관련돼서 나오는 게 이게 땜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 가만히 보니까 뭐 1년 한다, 뭐 보통 그래요. 그리고 6개월 했다, 또 뭐 3개월 했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대선 앞두고 오락가락 정책에 이게 정책에 대한 신뢰도 이게 말이 됩니까? 추락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하나 뭐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공시가 적용 유예와 보유세 엮기, 해괴한 해법이다. 이거 아마추어리즘 아닙니까? 뭐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거고요. 다주택 양도세 완화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가 지금 대립이죠. 정책 따라 집 처분한 국민은 분통. 그러네요. 먼저
그냥 정부가 그렇게 할 거라고 믿고 그냥 다른 분들도 계세요. 처분하고. 근데 뭡니까 그럼 나중에 보면. 우리만 손해 아닙니까?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요. 김명민 대변인 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락가락했던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집권 말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집권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까지 말을 얹기 시작하면서 당의 얘기와 대선 후보의 얘기 그리고 정부의 얘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혼선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솔직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지난 24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고 신음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미 2017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그리고 이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여권 내에서는 유력한 주자로서 거론될 정도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예. 그 고통받던 순간에 본인의 소신과 정책, 그 철학을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집권 후에 이와 같은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국민들께서 지금 있게 되는 상황들을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텐데 예. 오로지 선거를 앞두고 세금의 표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지금 와서 급조된 말바꾸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오히려 부동산 그리고 현재 정책의 신뢰성을 더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내용들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고민은 지지층들이 바라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강력한 규제 또 세금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현재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예. 중도층에서 바라봤을 때는 세금을 바탕으로 했던 부동산 정책이 결국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예. 매물잠김 현상이 나타나게 됐을 때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있으니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져가겠다는 것밖에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양단의 선택을 통해서 정부가 어떻게 가게 될지를 구현하고 방향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 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오직 표만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정책들을 보여주게 되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집권 후라고 하는 이 허언 뒤에 숨지 말고 솔직한 이재명 후보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저는 국민 앞에 더 설득력 있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국 의원께서 지금 김병희 대변인 말씀을 듣고 손을 탁 들었어요. 발언 기회 좀 주세요라고. 한 뭐 반론 또는 다른 의견이신 것 같은데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네,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되어서는 다 국민 여러분께 또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예.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김병민 대변인이 뭐 이재명 후보가 오락가락했다라거나 아니면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좀 사실이 아닙니다. 집권 뒤라고 얘기하고 숨는다 뭐 이렇게 예, 얘기했어요. 그 전혀 지금. 사실이 아니고요.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방향에서는 두 가지라고 보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본 것처럼 양도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서 다주택자가 지금 급격하게 보유세나 재산세 이런 것들이 올라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세부담을 완화해 주는 것 한 가지라고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이 무주택자를 위한 공급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공급 대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면서 이 기본주택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병민 대변인이 이야기한 말이 좀 사실과 좀 달라서 좀 정정을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너무 그것만 보지 마세요.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셨어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집안 사정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쭉 저녁까지 내용들이 이어졌죠, 지금요. 기사가 먼저 하나 있습니다. 어제 상황, 어제 저녁 상황까지 담고 있네요, 다. 자, 조수진 사퇴도, 그러니까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인데 지금 선대위에서 공보단장을 맡고 있죠. 어제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냈어요.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종 결론은 이렇게 됐습니다. 사퇴해도 이준석 선대위 모든 직책 내려놓겠다. 못을 박았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그만둡니다. 이겁니다. 지금요. 울산회동이라고 이름이 붙었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의기투합하고 뭐 술 한잔 한 자리였어요. 거기가. 그리고 뭔가 해결을 한 자리였는데 18일이 지났는데 다시 내분이 났다. 이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또 핵관이라고 돼 있네요. 뭐 어딘 또 윤핵관인데 여기는 핵관입니다. 핵관 원하는 대로 선거 손 뗀다. 모든 책임은 후보 몫이다.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다. 뭐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뭐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럼요. 어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조수진 최고위원 각각 얘기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때다 싶어 솟아나와서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커질 때까지 하루 동안 오히려 후보에게 조수진 단장이 상의한 것인지, 그러면 조수진 단장에게 후보가 어떤 취지로 명을 내린 것인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아니, 상임선대위원장이 각자 보직을 맡은 선대위내 책임자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불응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것이 교정되지 않고 오히려 조롱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교정하지 않았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과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을 위해서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 다시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좀 정말 많이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퇴 안 잠깐만 좀 하시는지 지나가실게요. 사퇴 얘기하셨는데 저는요, 여러분이 저를 아시겠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어떤 자리를 요구하거나 자리에 욕심을 낸 적이 없습니다. 저런 입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밤에 조수진 최고위원이 이제 선대위 쪽 모든 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냈습니다. 아직 진행형입니다. 뭐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준석 선대위 모든 지책 사퇴. 야당 집안 싸움에 윤석열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 후보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적을 한 기사군요. 여기 보시면 공보단장 조수진과 극한대리 결국 두 명 모두 사퇴 얘기를 했잖아요. 떠난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라는 거죠. 일단 이런 사태 왜 벌어졌습니까? 그리고 이거 어제 시간 있었는데 왜 후보가 해결을 못했어요? 약간 이런 시각이 들어 있습니다.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 제기죠. 자, 그럼요. 어제 윤석열 후보가 오전에도 뭔가 얘기했고요. 오후에도 얘기를 했어요. 뭐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건 뭐 다른 사람들이나 이 시스템에 대한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그날 그냥 우연치 않게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좀 오해를 풀면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총괄위원장님께서 하여튼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달라고 후보는 조금 있어라. 내가 이 문제를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내가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이 나오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선대위원장이 해결할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어떤 설명,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대인 변호사. 네. 윤석열 사실 이 사안을 보면요. 조수진 최고위원 등장하지만 뭐 언론의 시각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또 충돌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지금요. 네. 자, 각각 평가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금 언론에서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 상황을 놓고 어떤 평가를 하시겠는지,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떻게 하시겠는지 각각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잘 안 보인다라는 거는 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윤석열 후보가 아까도 뭐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이 문제 해결을 김종인 위원장한테 또 넘기는 그런 모습을 또 보였거든요. 예. 최초에 지금 18일 전에 울산 회동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도 본인이 직접 내려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창기에는 직접 해결하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여서 이게 리더십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도 결국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는 모습,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실망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그 제일 중심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그 국민의힘을 보면 이준석 대표밖에 지금 안 보여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선거가 국민의힘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진다면 1등 공신은 이준석 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뭐 여권 야권의 입장에서 떠나서 예.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후보보다 더 자기가 더 돋보이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느냐. 그럼 혹시 이른바 정치권에서 흔히 얘기하는 자기 정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자기 정치를 하고 자기가 돋보이면서 그 돋보이는 와중에 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지 자기가 그렇게 빛에 가려서 대통령 선거를 묵묵히 끝내고 싶어하는 생각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예. 뭐 국민의힘의 입장이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도 뭐 그냥 있을 뭐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전국적으로 이제 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의 선대위는 좀 난항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는 부분은 예.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네. 뭐 난항으로 가지 않게 되는데 이미 난항 같아요. 난항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상태는 지금 이 정도면은 뭐 집안 싸움 뭐 어제 아침에 매일경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집안 꼴이었거든요. 이게 말이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은요.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제 상황 회의에 당에서 이제 선대회의가 있었는데 그제 상황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더 들어갔어요. 이 기사는. 윤석열의 뜻이라며 조수진이 전한 말 이게 내용을 불렀다. 후보의 뜻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알아두세요. 뭐 이런 취지겠죠, 그럼. 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관련해서 뭐 윤석열 후보의 뜻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봅니다. 그리고 후보가 서운해하고 있다. 왜 적극적으로 뭐 방어 안 하냐?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전달이 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고 이런 갈등이 시작됐다는 거죠. 참석자들 내용에 당혹감을 나타냈다. 뭐 이런 겁니다. 후보가 서운해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다 그래요 지금요. 뭐 언론 취재를 통해서 그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뭐 관련 논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선대위 내부 인사도 좀 뭐 후보 부인에 관한 얘기도 했거든요. 뭐 두 가지 영상 참고로 영상을 준비했는데 들어보시죠. 윤 후보 대신 속내를 전한 조 단장의 말에 따르면 김건희 씨 엄호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의원들에 대해 서운하다는 것이 윤 후보의 본심입니다. 정치사에 한 번도 보지 못한 태계한 사건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 후보의 책임입니다. 준비 안 된 윤 후보가 만든 초유의 난파선 사태입니다. 이게 특수대학원이에요. 그래서 EMBA라는 2년짜리 석사 과정을 하신 것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대 경영학과를 완전히 허위로 안 나왔는데 나왔다고 거짓말한다. 이건 사실 아니고요. 이게 대학의 잘못일 수도 있다. 결국은 MBA 과정이 있는데 일반 대학원에 있는데 또 다른 이 MBA라는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기업체의 대표들을 목표로 석사를 발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석사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영업이라는 목적으로 운영했던 대학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이수정 위원장의 저 얘기, 라디오 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건데 저 얘기도 또 주목을 받았죠. 어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회자가 됐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께는요. 뭐 경쟁 정당 집안 사정이긴 하지만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의 뜻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뭐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됐다. 이런 갈등이라는 건데 사실 이게 이러면은 후보의 뜻이라는 거는 후보를 만나기가 어렵거나 후보의 얘기를 듣기 어렵거나 이럴 때 벌어지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선대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보여주는 딱 단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만약 후보자가 무언가에 대해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 특히나 또 서운하다라는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 직접 참여해서 본인이 말하면 되는데 이것을 조수진 공보단장이 나와가지고 후보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 약간 우리가 조선시대에 왕의 뜻을 전합니다라고 하면서 사극에 나온 듯한 황제, 왕,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돼서 선대위의 어떤 소통 구조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저게 정말 후보의 뜻이냐 예. 아니면 후보의 뜻을 사칭하거나 참칭한 거냐 이런 또 그 문제가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후보의 뜻이 서운하다. 왜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진짜 후보의 뜻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방금 인터뷰 봤는데 이수정 교수님 사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의 잘못이고 김건희 씨가 저렇게 한 것은 문제없다. 어쩔 수 없이 한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하고 1분짜리 그냥 사과 난동만 하고 그냥 질문도 안 받고 가버렸고 사과에 대해서 노코멘트 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모습 자체가 예. 결국에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은 없고 오히려 대학 탓, 남 탓 이런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에게 과연 사과하는 후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냐. 오만하다. 이미 대통령 된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를 지금 거리에서 돕고 계신 김병희 대변인께서 좀 설명을 뭔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김남국도 지적을 해줬고 언론도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뭔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일단은 윤석열 후보에 관련된 내용들에서 김남국 의원이 좀 너무 과한 비판이 아닌 비난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을 때 윤석열 후보의 이 리더십에 관련된 부분 속에서 황제 등에 비유하는 내용들은 그 부분. 전혀 적절치 않은 표현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예. 한번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예. 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이끌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얘기하면 이 보이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몇몇이 좌지우지하면서 선거를 끌고 가고 나중에 국정에서도 그 같은 문제들을 끌어내는 내용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비판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에 들어온 지 그렇게 긴 기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공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게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조수진 최고위원은 이 당의 공보단장이었기도 하지만 이 당의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홍보본부장을 자처했지만 당원들이 뽑은 이 당의 당 대표고요. 예. 그러니까 당 서열로 치게 되면 사실상 넘버 1, 2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의견들을 조율하고 교환하면서 함께 선거를 꾸려가는 것이 민주주의고 여기에 대한 자율권을 존중해왔던 게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라고 예. 저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하지만 그 내용들이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 지금 70일이 조금 더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정권 교체에서 이런 방식이 도대체 국민들께 더 큰 혼란과 더 큰 문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예. 여러 문제 제기도 잘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고 선거대책위원회를 잘 꾸려가야 된다는 후보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된 게 이제 후보의 뜻이 이겁니다. 뭐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문제 아닙니까? 반복되는 이게 것이 맞다면? 비공개 회의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지금 보도를 통해서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그 자리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폭발되면서 뉴스가 좀 커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어느 누구도 후보가 이 충분하게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과정에서 후보의 뜻이 이런 거다라고 뒤에서 얘기할 수 있는 과정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중간에 있었던 선대위 내부에 대한 예. 일들이 밖으로 와전돼서 폭발적으로 나갔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많은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남은 기간 왜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들을 충분히 담아내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심기일전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병민 대변인입니다. 지금 선대위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방송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 됐어요. 지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과가 아니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유감이고 송구하다 이런 입장을 좀 방금 밝혀주셨어요. 좀 혼란이긴 합니다. 다음 기사는요. 윤석열 후보 인터뷰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동아일보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특히 이제 부인과 관련된 얘기가 꽤 주목을 좀 받고 있어요. 영부인이란 말을 안 썼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 이거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요. 아내 선거 중 등판 계획 처음부터 없었다. 이거는 좀 새로운 얘기 같아요. 아예 등판 계획 이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계획대로라면 선거일까지 공식적으로 모습을 비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좀 더 보죠. 여기 밑줄로 좀 강조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인은 언제 등판해요? 라는 질문에 계획은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없었다. 그리고요. 그럼 아예 앞으로 동행을 안 한다는 겁니까? 선거운동 기간에도요? 그 질문에는요. 뭐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에 대한 소감이 아니라 또 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물을 테 뻔한데 본인이 그걸 하고 싶겠나? 이거 역시 그럼 안 나온다는 뜻으로 들려요.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요, 만약에 당선이 되면 청와대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때 지금 제2부속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의 부인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부인의 일정 등등을 챙기는 것이죠. 대통령,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 부인은 그냥 가족에 불과하다. 법 외적인 지위를 관행화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서 제2부속실 폐지하겠다. 폐지하는 게 맞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들어보면은요, 김병민 대변인. 대선일까지 3월 9일까지 김건희 씨는 공식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여러 보세요? 가능성들을 열어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윤석열 후보가 지난 그 당의 후보로 선출되고 난 다음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적절한 때가 되면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할 것이라고 얘기한 바가 앞서서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도 나오는 것은 동아일보에 있었던 어제 인터뷰자가 오늘 조간신문에 실리면서 예. 많이 뉴스가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서 봉사활동 등 약자와의 동행에서 함께하는 것들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놓은 것으로 인터뷰 내용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에 대한 소감이 아니라 다른 사안 질문을 많이 받을 거다. 사건을 물을 게 뻔한데 그걸 하고 싶겠나라는 답변 속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로 만나 뵙고 정말 의미 있고 사회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많은 언론들의 질문, 또 언론의 질문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취하고 있었던 많은 정치적 공세들이 예. 대통령 후보 배우자 김건희 대표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요. 제2부속실 폐지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대통령 후보 배우자를 전담하는 조직인데 이런 기구도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청와대의 인원들을 축소하고 수석 비서관 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정수석, 예, 예. 인사수석 등을 얘기하고 있는 이런 직제들을 다 조정해서 청와대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모여져 있는 내용들을 조정하고 정리할 의사를 이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 내비쳐서 아마 3월 9일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비춰졌던 무소불위의 청와대 권력, 이 폐해를 반드시 없애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김병희 대변인 전체적으로 또 고민 중이다. 그렇게 이해해달라는 말씀 같아요, 지금요. 뭔가 이거는 이렇게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 관련해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사실 최근에 이분도 뭔가 역할이 잘 안 보입니다. 이런 지적 받고 있거든요, 분명한데 어제 목소리 좀 냈어요. 보이시죠? 김종인, 항공모함 대신 기동 헬기 띄워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항공모함에서 둔하다는 거예요. 500명 선대위 수술 예고했다. 이렇게 해서 강력히 뭔가 바꾸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 영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대위는 항공모함에 비유할 정도로 거대하게 선대위가 만들어졌는데 이대로는 갈 수가 없다고 나도 생각해요. 기동 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합 상황실 상황실을 갖다가 보다 좀 강력하게 활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대위를 끌고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대위를 운영해야 되는데 방해가 된 인사는 내가 보기에 앞으로 과감하게 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종문 평론가 마지막 대목입니다. 과감하게 뭔가 불필요한 부분, 뭐 인물들에서는 뭔가 손을 대겠다는 걸로 보여요. 네네. 이른바 윤핵관, 이제 강하게 정리하겠다 이 뜻입니까? 사실 근데 윤핵관이라는 표현으로 그것을 뭐 이렇게 어떤 집단이 분명히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지금 몰아가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언론들에서. 근데 예. 저는 그렇게까지 뭐 윤핵관이라는 말로 표현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집단화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표현은 이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선대위가 따로 좀 있고 또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선대위가 있고 윤 후보가 생각하는 선대위가 있고 각각이 약간씩 생각이 다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합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구현이 안 됐다는 거죠. 어떻게 조수진 단장이 반박을 하면서 기자들한테 보낸 문자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니 나는 공보 다니고 그다음에 홍보 미디어 본부장이 이준석
본부장인데 예. 공보다는 원래 홍보 미디어 소속이 아니다. 그 내가 말을 들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은 난 홍보 미디어 본부장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라 예. 선대위원장으로서 선대위원한테 얘기한 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각각의 어떤 직책들이 여러 가지고 이 구조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것이 단일 구조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딪힘이 있었다라고 예. 보거든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단일 체제로 간다. 수직 체제로 가서 예. 자신이 관할을 해서 빠르게 이런 어떤 의사 결정 구조가 이루어지고 예. 그것이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하여튼 뭐가 갈등을 계기로 뭔가를 좀 다잡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요. 다음은요. 뭐 어떻게 보면 해외 소식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하고 또 관련이 돼 있습니다. 대만 얘기가 나옵니다. 중국 눈치 봤나? 대만 장관 초청했다가 행사 당일 취소했습니다.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연설로 초청을 했는데 새벽에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대만에서는 외교 결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렇다고 뭐 중국이 뭐라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설명을 굳이 합니다, 지금. 자, 이와 관련해서 외교부가 브리핑한 게 내용이 있는데 들어보시죠. 초청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위와 외교부 간 소통은 전혀 없었던 것인지 양안 관계 고려에 취소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한 외교부 입장 부탁드립니다. 대만 측 참석 문제는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만과 비공식적 실질 교류를 지속 증진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자, 이 상황을 보면요. 지난 9월에 공식 초청을 했어요. 한참 전에 된 거예요. 다 잡아놨는데 16일 발표 예정이었죠. 토론 몇 시간 앞두고 발표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 주최 측 설명은 양안, 그러니까 중국 대만이죠. 양안 관계의 여러 측면을 고려했다. 이거 뭔가 힌트를 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김병인 대변인. 네. 당일 취소 이건 너무나 이상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혹시 중국 쪽에서 뭔가 얘기한 거 아니냐는데 뭐 아니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했을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위원회가 밝힌 이유가 양안 관계의 여러 측면을 고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라고 볼 근데 수 왜 있을 것 이때는 같습니다. 초청할 때는 고려 안 하고 지금 고려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건 이 한국일보의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외교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탕 정무위원 초청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최 측이 주최를 하고 주최 측은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서 굉장히 예민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외교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니까 정부가 실질적인 외교 결례를 이끌어가는 데 있었던 무능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냥 우리 정부 내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알아서들 혼란이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초청하고 있었던 내용이 마지막 문제가 생길 때까지 외교부가 초창기를 알지 못했다는 거니까 작은 문제 하나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다구 의원님, 이거는 대단한 무례 아닙니까? 이제 저희가 친한 어떤 사적인 관계에서도 약속 몇 시간 전에 갑작스럽게 약속을 취소한다고 하면 상대가 굉장히 기분 나쁘죠. 실례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외교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조금 잘못된 어떤 외교 결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양안 간의 관계를 생각했다라는 것을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어떤 압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요? 그게 이제 합리적인 거고요. 다만 이제 이것을 주최한 곳이 외교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안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민감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4차 산업혁명 직속 위원회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아니면 대만의 어떤 국무위원의 생각을 좀 듣는다라는 부분에 좀 더 집중하다 보니까 외교적인 부분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어떤 민감한 현안이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챙겼어야 되지 않나라는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봐서 우리 정부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면 이거는 정말 좀 말도 안 된다고 당연히 항의하겠죠, 이거는요. 자, 다음은요. 코로나와 방역 지침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인데요. 이건 뭐 소개만 드리죠. 오미크론 팬데믹이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 73%. 그러니까 우세종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미국은요.
그러니까 각국의 시간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와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방역 조치와 관련돼 있습니다. 20일이 지나도 전파되는데 확진자 밀어내기로 병상 부족을 떠넘기는 건가 이런 불만 나옵니다. 의료계에서도 입원을 20일만 하라 이런 제안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환자 따라서 더 심각하신 분은 오래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그냥 나가라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뭐냐라고 지금 질타하는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좀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영업한다. 방역 지침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 지키겠다. 기사 보시죠. 10억 적자에 24시간 영업합니다. 서른한 카페들. 네티즌은 팔아주자. 차라리 그냥 과태료 내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힘든 거 마찬가지다. 그냥 내겠다. 그게 더 낫다. 장사해서 돈 벌고 내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가게 드러나고 있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거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싶어요.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걸 이제 방증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뭐 정부에서도 통제를 하는 게 뭐 다른 이유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에 관련된 그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면도 있고요. 자영업자들의 뭐 힘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정부가 방역 지침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뭐 과태료를 맞는 대신 영업을 하겠다. 물론 이제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중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외국, 그러니까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순응했습니다. 유럽은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죠. 이 자영업자들이든 아니면 시민들이든 뛰쳐나와서 반박을 했죠. 그런데 우리는 다 협조를 했어요. 그 정부가 무엇을 잘못했냐면 자영업자들에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정보를 주고 언제까지 기다려달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2주 후에 보겠다. 2주 후에 보겠다. 그 2주가 2년이 됐어요. 그러면 저분들의 심정은 뭐냐면 작년에 11조 원이 매출이 떨어졌답니다. 자영업자 총 매출을 전체를 따져보니. 총 따져보면 그 코로나 피해 11조의 손실 보상을 하려고 하면 사실 11조에 미치지도 못할 금액이 돌아오거든요. 더 이상 어떻게 기다리냐라는 절규를 정부는 법대로 하겠다가 아니라 진짜 저분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오늘 뭐 광화문 총궐기 자영업 비대위가 뭐 총궐기를 예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